새벽 1시 우리 아파트 복도는 숨죽인 듯 고요했지만 위층에서는 아내의 비명이 천장을 뚫고 내려왔다. 안 떨어져. 제발 어떻게 좀 해봐. 그녀와 젊은 남자의 절규가 얽혀 울려 퍼졌다. 드디어 올 게 왔군.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은 뜨거운 밤을 기대했겠지만 지금은 서로에게 묶인 채 평생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굴욕의 순간을 겪고 있다. 안 돼.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가만히 있어봐. 미칠 것 같잖아. 50이 넘는 나이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묻는다. 내가 평생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날 속이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 배신의 대가를 눈앞에서 확인할 기회가 온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날 나는 답을 내렸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 답을 함께 지켜볼 차례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요일 밤은 늘 조용했죠. 현장에서 감리 일을 마치고 동호대교를 넘어 돌아오면 집은 강남구 도곡로 골목 바람처럼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샤워기 물소리가 두 번째로 켜졌습니다. 서연은 평소 이틀에 한 번 샤워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제 몸의 뱃먼지 냄새보다 그 반복되는 물소리가 더 신경 쓰였습니다. 시계는 22시 58분, 우리 집은 대치동 현대아이파크 1903동 18층 맞은편 1904호로는 헬스 가방을 메고 다니는 키 큰 남자가 드나드는 걸 몇 번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오늘 운동 갔었어? 숨이 좀 가쁘네. 사무실 일을 좀 서둘렀더니. 그래, 내일 보고가 커서. 말끝을 아끼는 편이라 저는 굳이 캐묻지 않습니다. 대신 손이 먼저 움직였죠. 협탁에 내려둔 태블릿에 장보기라는 폴더가 눈에 띄었습니다. 서연은 원래 오프라인 장보기를 고집했기에 저 이름은 낯설었습니다. 폴더 옆에는 강남 신세계에서 받았던 큼직한 종이백 3년 전 침대를 그곳에서 골랐을 때 판매원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두 분 이 침대에서 좋은 기억 많이 만드세요. 그 문장을 저는 오래 좋아했습니다. 종이백을 치우다가 영수증 한 장이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아로마 스파 오일 세트 21만 8천원 법인카드. 날짜는 지난주 목요일 밤 20시 41분. 결제 위치는 삼성동 코엑스몰. 내 부티크 서연의 회사는 성수에 있는데 목요일 저녁에 코엑스라. 업무일 수도 있겠죠. 저는 제 습관대로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를 적고 의심 대신 확인이라는 단어를 써 넣었습니다. 현장에서 배운 자세 싸우지 말고 남기자. 를 저는 집에서도 지키려 했습니다. 도윤아, 물 좀 데워줄 수 있어? 샤워가 오래 걸리네. 응, 주방 보일러 돌릴게. 저는 주방으로 걸었습니다. 베란다 창밖으로. 테헤랄로 불빛이 유리창에 깔렸고 팝솥 위에 올려둔 서연이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을 굳게 다물고 가방을 뒤지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구가 활짝 열린 채 내용물이 반쯤 튀어나와 있으면 주워 담아 서랍 위에 얹는 정도의 정리는 합니다. 립밤, 카드 지갑, 작은 향초 상자, 라벨에 블랙 피그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고 아래에 작은 활자로 연소시 실내 환기 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향초는 서연의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향이 강한 걸 싫어했거든요. 향초 샀어? 너 머리 아프다며. 선물로 받은 거야. 집에 두면 냄새 뺄까봐. 그냥 보기만. 말은 늘 가볍게 건너뛰지만 기록은 묵직하게 남습니다. 현장 일지 쓰듯 제 머릿속엔 세 줄이 새겨졌죠. 화요일 두 번째 샤워 향초 상자. 그 세 줄이 같은 페이지에 적혀 있다는 사실이 저를 조금 더 깨어있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싱크대에 머그컵을 올려놓고 따뜻한 물을 받았습니다. 취침 전에 우유를 데워 마시면 잠이 잘 온다는 건 제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던 늙은 습관이었죠. 23시 15분 물소리가 멎었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자 수증기가 거실로 퍼졌고 서연이 흰색 목욕 타월을 두른 채 발끝으로 복도를 건넜습니다. 자세히 보면 오늘은 향이 달랐습니다. 우리 집 세제가 아닌 호텔 스파 같은 잔향이 옷장 쪽에서 스며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컵을 건넸습니다. 내일 몇 시에 나가? 8시 반. 팀장 미팅이 있어서 너는? 정자동 현장 9시 반 구청 담당이랑 마감 체크. 서울 지도는 제게 익숙한 평면도입니다. 정자역 사거리의 회전, 코엑스의 지하통로, 도곡동 골목의 삼거리. 길이 겹치고 시간이 겹치면 그 사이에서 사람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저는 도면 위 좌표처럼 하루를 흔들림 없이 맞추려 했고 서연은 스케줄러 위에 색깔 라벨을 붙이며 성과를 쌓아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의 방식이 다를 뿐 오랜 시간 잘 굴러왔다고 믿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자 아파트 복도는 조용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층 표시등만 붉게 반짝였죠. 침대 머리맡의 태블릿 화면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장보기 폴더 안엔 익숙한 앱들이 보였습니다. 그중 하나 마치 가계부처럼 둥근 아이콘을 가진 앱의 이름이 제 눈길을 붙잡았습니다. LIST 목록을 뜻하는 평범한 단어, 하지만 실행하자 나타난 화면은 목록이 아니라 대화였습니다. 장보기는 장보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호흡을 고르고 화면을 덮었습니다. 감정은 늘 앞서가려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배웠던 순서를 떠올렸습니다. 사실 기록 확인 추측은 그 다음입니다. 방 안이 너무 조용해서 제 심장 소리에 귀가 욱신거렸습니다. 창밖 강남대로의 불빛은 새벽 알람처럼 반짝였고 1904호 현관 쪽에서 아주 미세한 웃음소리가 폭도를 타고 흐르는 듯 했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겠죠. 착각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도윤아, 내일 아침에 씻고 나갈 거야. 먼저 자. 응, 보일러는 껐어. 창문만 닫고 자. 그날 밤 저는 잠든 척을 하다 진짜 잠이 들었습니다. 얇은 잠과 두꺼운 생각이 뒤엉켜 알람을 2번이나 끈 끝에야 아침이 밝았습니다. 6시 50분 삼풍 아파트 철거 기념비가 있는 교차로를 지나가는 버스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주방에는 서연이 메모를 남겼습니다. 회의가 빨라져서 먼저 나감 저녁에 봐. 글씨가 평소보다 똑바른 피랍이었습니다. 급하면 피랍이 가벼워지는 사람인데 오늘은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리고 현장 가방에 줄자를 넣었습니다. 문을 닫으려다 신발장 위에 놓인 작은 종이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호텔 라운지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안에는 사용하지 않은 주차권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발급 전은 신라호텔 영빈관 전날 밤 23시대 표기가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회사 미팅이라면 영빈관까지 갈 일은 흔치 않죠. 저는 다시 메모장에 썼습니다. 신라 영빈관 주차권 미사용. 발급 23시대 봉투 현관. 그리고 괄호를 닫았습니다. 감정 유보. 오늘은 도면보다 시간을 더 정확히 재볼까?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 거울 속 제 얼굴은 공사장 먼지와 잠의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도어가 열릴 때 반대편 엘리베이터에서 키 큰 남자가 헬스 가방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확인하더군요. 검은 모자챙 아래 옅은 미소 어제 봤던 향초. 상자와 같은 브랜드 라벨이 그의 가방 사이드 포켓에서 반쯤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예의였죠. 너무 묻지 않고 너무 오래 보지 않는 것. 주차장 기둥 B3-27 구역에 제 차를 세워두었습니다. 시동을 걸자 내비게이션이 오늘 첫 목적지를 띄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유리 커튼월 외장 점검. 저는 기어를 뒤에 놓고 서서히 빠져나왔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렀습니다. 오늘 새벽 강남 일대 일부 아파트에서 일시적 화재 감지 오작동으로 저는 볼륨을 줄였습니다. 새벽에 깜빡였던 폭도 센서 등이 떠올랐습니다. 향초 라벨의 작은 경고 문구도요. 길 위에서는 괜찮습니다. 신호와 도면 순서와 기준이 있거든요. 사람 사이에는 신호가 쳤고 기준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기록을 믿습니다. 현장에서 찍은 사진처럼 시간과 장소가 찍힌 증거를요. 차창 너머로 양재대로 IC 표지판이 지나갔습니다. 햇빛이 뜨거울 날이겠다 싶었습니다. 여름의 끝, 가을의 첫날에 가까운 공기. 계절은 정확하게 넘어가는데 사람의 마음은 늘 반박자. 늦게 따라오더군요. 오늘은 싸우지 말고 확인하자. 저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88 올림픽대로로 진입했습니다. 내비가 코스를 재탐색하는 동안 메모장을 다시 펼쳐 장보기 폴더 옆에 작은 별, 표를 그려두었습니다. 퇴근하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에서 관리사무소에 폭도 CCTV 열람 가능. 시간과 절차를 문의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물어보는 일은 죄가 아니니까요. 저는 다시 라디오 볼륨을 올렸습니다. 남쪽 하늘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은 어젯밤보다 단단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모르는 사이를 지나 친해지고 친했던 사이를 지나 모르는 사이로 돌아갑니다. 그 사이를 채우는 건 말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저는 현장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면 저는 태블릿의 장보기 폴더를 다시 열 것입니다. 대화가 사실이라면 사실은 기록으로 남을 것이고 기록은 길을 보여줄 겁니다. 길을 알면 걸을 수 있습니다. 비로소 제 이름으로 그리고 폭도 끝 1904호 앞에 놓인 택배 상자 옆에서 익숙한 향초 라벨이 바람에 흔들리는 걸 저는 보게 되겠죠. 그건 우연일 수도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쪽이든 다음 장의 문은 이미 반쯤 열려 있습니다. 서연아, 오늘 저녁에 잠깐 이야기하자. 길게는 아니고 딱 필요한 만큼만. 저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주머니 속 메모를 한번 접었습니다. 사실 기록 확인 그 순서만 지키면 감정은 나중에도 따라옵니다. 문 앞에서 한번 접어넣은 메모. 사실 기록 확인을 다시 펼쳤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직전까지도. 마음은 요동쳤지만 다음 장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었죠. 확인 그날 저녁 저는 약속대로 태블릿의 장보기 폴더를 열었습니다. 둥근 회색 아이콘 LIST. 터치하자 목록이 아니라 대화창이 나타났습니다. 말풍선은 단정했고 상대 이름은 이니셜로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첫 줄 목요일 늘 가던 방. 오케이 향초 잊지 말고. 날짜는 지난주, 시간은 20시 3분. 다음 줄엔 영빈관 주차는 내가. 저는 숨을 고르고 캡처 아이콘을 눌렀습니다. 태블릿 기본 기능으로 촬영한 화면에는 날짜와 시간이 그대로 새겨졌죠. 억측 대신 화면 속 숫자가 말하도록. 메모는 나중에 정리하자. 우선 흐름을 보자. 스크롤을 올리니 코엑스 부티크 결제 언급이 나왔습니다. 제가 주었던 영수증의 시각과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향초는 블랙피그로. 가방에서 본 그 상표 여러 요소가 서로를 가리키는 지점을 지나 저는 한 줄을 더 읽었습니다.
체크인 22시 30분, 1904호 일정 비우기. 1904 같은 층, 우리 집 맞은편 머릿속에서 도면처럼 선이 그어졌습니다. 통로 CCTV 사각지대, 북측 계단. 도윤, 씻었어? 나 샤워하고 나올게. 응, 천천히. 저는 태블릿을 닫고 다시 열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절차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화창 상단의 점 3개를 누르자 대화 내보내기 메뉴가 떴고 로컬 저장 경로가 표시됐습니다. 저장 후 저는 별도의 폴더를 만들어 날짜를 붙였습니다. 2025년 9월 12일 리스트. 현장에서 사진을 정리할 때와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감정은 뒤로, 순서는 앞으로, 그 다음은 관리사무소였습니다. 무턱대고 CCTV 영상을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규정상 사건 사고 발생 시 당사자 요청과 관리소장, 승인이 있어야 하고 필요하면 경찰 협조 공문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저는 경비실에 먼저 예의 있게 물었습니다. 폭도 CCTV 열람 절차 여쭤보려 합니다. 혹시 민원 신청서 양식이 있을까요? 직접 열람은 어렵습니다. 관리사무소 민원 접수하시고 필요하면 경찰 측 요청이 있을 때 제공됩니다. 알겠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할게요.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안의 거울은 제 표정을 아직 감췄습니다. 감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집 문을 열자 향이 은근하게 퍼졌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맡던 그 익숙한 계열. 저는 신발을 벗으며 말없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물을 데우고 컵을 씻는 소리가 작은 메트로놈처럼 마음을 붙들어줬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하네.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야 할 것 같아. 몇 시? 8 전에는 나갈 듯. 내 현장은 정작 구청이 일정 땡긴데 말은 평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다만 서랍에 넣은 영빈관 주차권이 제 눈앞에서 계속 떠올랐죠. 저는 메모장에 타임라인을 그렸습니다. 목요일 20시 3분 리스트 메시지. 20시 41분 코엑스 결제, 22시 30분 체크인 언급. 23시대 영빈관 주차권 발급 미사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빈칸 하나. 누가 어디서 함께였는가. 빈칸은 성급한 화보다 오래갑니다. 그래서 비워두었습니다. 제 직업은 건축감리입니다. 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하고 현장을 기록하고 이견이 있으면 조정합니다. 가끔은 설계가 현실을 만나며 바뀌듯 결혼도 살아가며 수정안을 만듭니다. 하지만 수정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방의 변경은 하자. 이 문장은 1과 3, 두 곳에 동시에 적혀 있었습니다. 잠깐 공기라도 쐬고 올게. 지금 벌써 늦었는데. 5분이면 돼. 저는 슬리퍼를 신고 폭도로 나왔습니다. 폭도 끝 창으로 양재천 쪽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반대편 1904호 앞 택배 상자 옆에 작은 쇼핑백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서리에 보이는 라벨 블랙 피그. 바닥엔 향초 사용 설명서가 접혀 있었고 뒷면엔 작은 경고 문구. 연소 시 환기, 화재 감지기 근처 사용 주의. 그 문장을 기억해 둡니다. 언젠가 이 문장이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잇는 다리가 되리라는 예감과 함께 박 선생, 요즘 밤바람이 차요. 창문 닫고 자요. 말순 이모층간 경보는 요즘 잘 울리지 않죠? 가끔 오작동 나요. 특히 향 짙은 거 피우면. 관리소에 이미 공지했는데 젊은 분들이 요샌 그걸 좋아하더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지 전은 내일 관리사무소에서 그 공지문을 받아둘 생각을 했습니다. 날짜가 적힌 문서는 사실을 보강합니다. 문서의 시간과 메시지의 시간이 만날 때 빈칸은 줄어듭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서연은 거실 조명을 낮추고 메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구석의 캘린더에 색 라벨들이 일정표처럼 늘어서 있었죠. 저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컵을 돌렸습니다. 말을 아끼는 건 회피가 아니라 순서의 선택입니다. 우유 데워줄까? 잠 설칠까봐. 괜찮아, 오늘은 그냥 물 마실게. 그 질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이 먼저 우유를 데워주겠다고 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작은 구석에서 생활의 패턴 변화가 신호를 보냅니다. 저는 시선을 거두고 다시 태블릿을 열었습니다. 리스트 대화창을 내려 더 오래된 메시지를 살폈습니다. 1945 층간소음 조심 방송 뜨면 바로 멈추기. 펍카는 내가 처리 명목은 프로모션 촬영. 향은 동일 블랙피그. 단어들이 서로를 설명했습니다. 법인카드 명목, 층간소음 방송, 향 브랜드의 고정. 저는 사진첩을 열어 지난주 목요일 밤 22시 48분에 제가 찍어둔 거실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창밖 반사광, 폭도 센서 등 집안의 밝기.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그 밤 우리 집 밖은 평소와 달랐다는 걸 이제 압니다. 내일 관리사무소 들러서 절차부터 확인해 볼게. 혹시 오늘 밤늦게는 외출 없지? 없어, 왜 그래? 그냥 내가 예민해졌나 봐.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충돌하지 말자, 흐름을 보자. 현장에서도 그랬습니다. 급하게 다그치면 중요한 하자가 숨어버립니다. 남겨두면 드러납니다. 테헤랄로 불빛이 커튼 틈으로 스며드는 사이 전화가 떨렸습니다. 최태수 야간 근무가 많은 친구라 톤은 늘 담담했죠. 도윤아, 늦게 미안. 지난번 말한 응급실 출입 기록 관련해서 개인정보라 세부는 못 줘. 다만 밤 시간대 호텔 연계 호출이 있으면 현장 대응팀 기록이 남는 경우는 있어. 정식 절차 타고 문의하면 받긴 힘들 거야. 대신 관리사무소 방송 기록은 주민 열람 가능하더라. 그래, 고맙다. 필요한 건 절차와 시간대야. 통화를 끊고 창문을 반쯤 닫았습니다. 바람이 식탁 위 메모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목요일 20시 3분, 20시 41분, 22시 30분, 23시대 1904. 저는 각 항목 옆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 연결선으로 이었습니다. 캘린더 영수증 메시지 공지 현장. 5개의 점이 하나의 선이 되는 순간 말 대신 선이 결론을 가리킵니다. 내일 아침 내가 먼저 나갈게. 커피 머신 타이머 맞춰둘까? 응, 에스프레소로 짧게. 오늘 제 하루도 그랬습니다. 말은 짧고 기록은 길었습니다. 침대로 걸어가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밤엔 잠든 척을 하자. 폭도 센서 등이 몇 번 켜지는지, 엘리베이터 층 표시등이 몇 번 바뀌는지 조용히 세어보자. 싸우지 않고 확인하자. 스탠드 불을 끄면서 저는 마음속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향초 라벨의 경고 문구를 떠올리며 만약 내 예상이 맞다면 그 작은 문장이 사건의 문을 열 열쇠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내일 밤 어둠 속에서 또렷하게 돌아갈 겁니다. 내일은 숫자를 세는 밤이 되겠네.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잠든 척을 하자, 확인만 하자. 싸움도 추궁도 없이 흐름을 지켜보자. 평소보다 일찍 불을 끄고 옆방에서 들려오는 샤워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계 바늘은 23시 5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물소리가 멎자 곧 발자국이 들렸습니다. 욕실 문이 닫히는 소리, 화장대 서랍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아주 가볍게 현관 쪽으로 움직이는 발소리. 저는 숨을 고르고 이불 속에서 눈만 떴습니다. 박도윤 자고 있지? 저는 깊은 잠에 빠진 사람처럼 호흡을 고르게 만들었습니다. 몇 초 후 현관 도어락에 작은 삑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낮게 울렸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18층 복도에는 바람이 없는데도 그 순간 차가운 공기가 방 안까지 스며드는 듯 했죠. 저는 10분을 세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 불을 켜지 않은 채 베란다 창가로 갔습니다. 건너편 1904호 현관 앞에는 희미한 불빛이 새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안에서 휴대폰을 켜고 서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엘리베이터 층 표시등이 18층에서 1층으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빨간 불빛이 하나씩 꺼질 때마다 제 안의 의심은 굳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밖에서 다시 발자국이 들렸습니다. 구두가 아니라 운동화 같았죠. 규칙적인 걸음, 그리고 낮은 웃음소리. 그 소리가 1904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왔어? 라는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짧고 가볍지만 제 귀에는 뚜렷하게 박혔습니다. 저는 베란다 커튼을 조금 젖히고 바깥을 보았습니다. 대치동 밤거리는 조용했고 강남대로를 달리는 택시 불빛만 아스팔트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귀에 집중하자 1904호 안에서 사람들의 움직임과 가구가 스치는 소리가 미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향초 특유의 단내가 바람을 타고 폭도 틈새로 들어오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어제 서랍에서 본 그 브랜드 블랙피그 시간을 확인하니 23시 32분.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23시 5분 외출, 23시 12분 폭도 발자국 남성, 23시 15분 1904호 출입 확인, 향초 냄새 감지. 제 직업답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감정은 가슴에 두고 손끝은 사실을 붙잡았습니다. 새벽 1시 무렵 현관 도어락이 다시 울렸습니다. 서연이 돌아온 겁니다. 저는 여전히 잠든 척을 유지했습니다. 가볍게 문을 닫는 소리, 욕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머리카락을 말리는 드라이기의 윙 소리. 이불 속에 누운 저는 속으로만 숫자를 세웠습니다. 10, 20, 30. 그 소리들이 사라지고 침대가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후. 옆에 누운 숨결은 평소보다 거칠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그 숨결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시가 넘어서야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메트로놈처럼 계속해서 23시 15분 1904호 발자국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확인했다, 싸우지 않았다. 내일은 절차를 밟을 차례다. 다음날 아침 창밖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지만 제 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전날 밤 1904호 앞에서 들었던 웃음소리와 발자국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손목시계의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제 심장도 딱딱 같은 박자를 쳤습니다. 오늘은 그냥 의심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서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리얼을 먹고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이 드라이로 말린 듯 반듯했고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야근이야? 능, 이번 주가 고비라서 내일까지는 늦을 거야. 담담히 대답하는 그녀의 얼굴은 거짓말을 숨기는데 익숙한 표정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시선을 신문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9시 반, 서연은 다시 외출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몇 달 전 제 동생이 사다 준 작은 캠코더가 있었습니다.
여행을 가면 쓰라던 물건이었지만 결국 첫 용도는 이웃집 문 앞을 기록하는 데 쓰이게 된 것이죠. 저는 폭도로 나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1904호 맞은편 화분 뒤에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초소형 렌즈가 초인종과 현관문 전체를 비출 수 있도록 각도를 맞췄습니다. 녹화 버튼을 누르자 작은 붉은 불빛이 켜졌다가 곧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미쳤는지 아니면 진실을 외면해온 건지 확인할 수 있겠지. 밤은 깊어지고 강남대로의 불빛이 아파트 벽에 부드럽게 반사되고 있을 무렵 제 휴대폰으로 알람이 울렸습니다. 카메라의 움직임이 감지된 겁니다. 베란다 커튼 사이로 내다보니 엘리베이터 앞에 서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트렌치코트를 걸친 채 핸드백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1904호 문이 열리자 안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헐렁한 후드티 차림에 키 큰 남자. 그 남자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캠코더에 저장된 화면을 휴대폰으로 불러와 다시 확인했습니다. 시간은 22시 46분. 얼굴은 흐릿했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아는 방식, 서연이 보이던 표정은 결코 업무 동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1시 무렵 1904호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서연과 그 남자는 웃으며 속삭이다가 순간 어딘가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치 남들이 볼까 걱정하는 듯한 몸짓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됐어, 이제 부인할 수 없지. 저는 카메라를 회수하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이상한 차가움이 제 안을 지배했습니다. 이제는 감정으로 덤비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퍼즐을 맞춰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그녀가 몰래 숨기고 있는 비밀의 흔적을 더 가까이에서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단서들은 이미 집 안에도 흩어져 있을 거라는 직감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가까울 무렵 나는 다시 집안을 조용히 살폈다. 불 꺼진 거실에는 어제 서연이 두고 간 머플러가 의자에 걸려 있었고 현관 옆 신발장 위에는 그녀의 작은 화장품 파우치가 놓여 있었다. 평범해 보이는 물건들 속에 내가 찾는 단서가 숨어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서랍을 열자 영수증 몇 장이 눈에 들어왔다. 날짜는 불과 며칠 전, 장소는 강남 신세계 백화점 항목에는 와인과 고급 수입 치즈, 그리고 내가 모르는 브랜드의 향초가 찍혀 있었다. 우리 집 식탁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었다. 와인이라. 서연은 원래 달콤한 칵테일밖에 안 마셨는데 종이를 손에 쥔 채 숨을 고르던 순간 파우치 옆에 놓인 작은 상자가 눈에 띄었다. 일본어가 적힌 낯선 포장 손에 들어 올리자 안은 비어 있었고 얇은 설명서만 구겨진 채 들어 있었다. 설명서 한쪽에는 커플용 사용법이라는 문장이 굵게 적혀 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며칠 전 서연이 두 번째 샤워를 하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도 이와 비슷한 은빛 포장지가 화장대 위에 잠시 놓여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일부러 일찍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다. 해가 막 서쪽으로 넘어가던 시간, 집 안은 고요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했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서연이 자주 쓰던 태블릿을 연결했다. 비밀번호는 단순했다. 우리 결혼 기념일 화면이 열리자 수십 개의 앱 아이콘이 정렬되어 있었고 그 중 하나가 눈길을 끌었다. 장복이라는 폴더 이상했다. 서연은 늘 직접 마트에 가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으니까. 장복이라 너답지 않은데. 떨리는 손끝으로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콘이 하나 있었다. 아무 특징도 없는 회색. 메시지 앱 터치하는 순간 알림음과 함께 채팅창이 열렸다. 가장 위에는 레온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대화 기록을 몇 줄 읽자 숨이 멎는 듯 했다. 목요일 저녁 늘 가던 방으로 가요. 준비됐지? 지난번 그거 꼭 가져와. 알겠어. 이번엔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거야. 글자들이 화면 위에서 비수처럼 꽂혔다. 날짜는 어젯밤. 내가 캠코더로 그들의 만남을 찍어둔 바로 그 시각이었다. 그래,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군. 화면을 닫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이제는 더 이상 추측이 아니었다. 확실한 증거를 내 손에 쥔 것이다. 하지만 이 증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였다. 무작정 들이밀면 서연은 잡아떼겠지. 나는 이미 그녀가 얼마나 교묘한지 알고 있었다. 따라서 다음 단계는 간단했다. 그녀가 스스로 발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때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서연이 옆에서 귓가에 흘리듯 읊조리는 숨소리를 들었다. 평소처럼 단잠에 빠져 있는 듯 보였지만 나는 결코 잠들 수가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태블릿에서 본 대화, 기록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다. 레온, 그 이름은 이제 내 귀에 칼날처럼 박혀 있었다. 그래, 결국 내가 선택한 건 가정이 아니라 쾌락이었구나. 속으로 뱉은 톡백이 목을 태웠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등을 돌리고 있었다. 상대가 방심해야 내가 원하는 무대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언제나처럼 분주하게 출근 준비를 했다. 커피를 내리고 화장을 꽂히며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작은 디테일에서 변화를 느꼈다. 그녀의 화장대 위에는 어제 본 은빛 상자가 사라져 있었다. 오늘 저녁 늦어? 팀 회식이 있어. 아마 10시는 넘길 거야. 거짓말.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곧장 저녁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렸다. 퇴근 후 나는 일부러 집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거대한 통창 너머로 보이는 강남대로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지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쉴 새 없이 오갔다. 노트북을 열고 전날 확보한 채팅 기록들을 폴더에 정리했다. 그 기록들은 나의 무기이자 방패였다. 밤 10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아파트 복도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나는 온몸이 굳어졌다. 발소리는 분명 두 사람이었다. 나는 현관문에 기대어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작은 카메라를 문틈에 고정했다. 오늘은 더 특별한 밤이 될 거야. 조용히 해. 이웃들 들으면. 웃음소리가 섞인 대화는 내 귓속을 찢었다. 나는 문 뒤에서 손을 꽉 움켜쥐며 지금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내 계획의 하이라이트는 증거와 함께 폭발해야 했다. 결국 두 사람은 위층 1094호로 올라갔다. 나는 뒤따라 계단을 올랐다. 심장이 요동쳤지만 발걸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여기라면 안전해. 아무도 모를 거야. 안전? 넌 그 단어의 의미를 곧 알게 될 거야. 철문이 닫히고 안쪽에서 열쇠가 돌려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문 옆 벽에 등을 기대고 귀를 대어 모든 소리를 기록하듯 새겨 넣었다. 내 아내의 배신이 이제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이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아내와 레온이라는 남자의 문제가 아니었다.
오히려 내 삶 전체를 다시 세워가는 과정이 될 것이었다. 좋아, 이제 끝장을 보자. 새벽 2시를 조금 넘긴 시각, 나는 집 안의 모든 불을 끈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위층에서 들려오는 억눌린 신음과 숨소리는 더 이상 나를 찢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차갑게 가라앉히는 배경음처럼 느껴졌다. 증거는 이미 충분했고 내 감정은 오래전 불에 타다 못해 재가 되어 있었다. 이제 남은 건 무대를 여는 일뿐이었다. 이제 그만 끝내자. 둘 다 내 무대에 서야 할 시간이야. 나는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 녹화를 켰다. 그리고 집 맞은편 건물에 설치해둔 작은 렌즈가 레온의 집 창문을 포착하도록 각도를 조정했다. 어제 준비한 장치였다. 이 모든 게 마치 오래전부터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잠시 뒤 위층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끈적거려? 말도 안 돼. 분명히 그거였는데. 당황과 공포가 섞인 목소리. 나는 조용히 웃음을 삼켰다. 마치 연극의 임하기 시작된 순간 같았다. 몇 분 후 급히 뛰어다니는 발자국 소리와 고함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내 들려온 비명. 그것은 내 귀에 꿀처럼 달콤했다. 곧이어 119에 전화를 거는 다급한 목소리가 벽을 뚫고 들려왔다. 네, 응급 상황입니다. 저희가 붙어버렸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나는 의자에 앉아 손가락으로 박자를 세듯 탁탁 소리를 냈다. 이제 곧 구급대원들이 오고 폭도는 발 디딜 틈 없이 어수선해질 것이다. 그 모든 장면을 나는 현관 앞에서 지켜볼 작정이었다. 예상대로 20여 분 뒤 사이렌 소리와 함께 계단의 무거운 발소리가 쿵쿵 울렸다. 구급대원들의 차분한 대화, 그리고 곧 터져나온 이웃들의 웅성거림. 나는 현관문을 살짝 열어두고 그 광경을 외시경으로 지켜보았다. 흰 시트로 덮인 두 사람이 들것에 실려 나오고 있었다. 발만 보였지만 그 모습은 충분히 상상 가능했다. 좋아, 이제 첫 장면은 완벽하게 찍혔다. 이웃들의 휴대폰이 번쩍이며 빛을 발했다. 수군거림은 곧 영상 촬영으로 이어졌다. 강남 한복판 아파트에서 벌어진 이 희대의 추태는 곧 도시 전체에 퍼져나가리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다시 카메라를 켜고 외시경 너머로 그들의 수치의 행진을 차곡차곡 기록했다. 구급대원들이 엘리베이터에 들것을 밀어넣는 순간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무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 클라이맥스는 이제부터다. 병원 대기실의 흰 불빛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전혀 지치지 않았다. 마치 몇 달 동안 기다려온 무대의 마지막 장면이 펼쳐지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관객 같았다. 내 손에는 변호사가 직접 건네준 마닐라 폴더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깔끔하게 준비된 이혼 서류가 있었다. 잠시 후 수술을 마친 서연이 침대에 실려 나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밑은 퀭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아내였고 동시에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기도 했다. 왔구나. 언제 오나 했어. 당연히 와야지, 내 아내니까. 나는 속으로 피식 웃었다. 마지막으로 아내라 불러줄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 병실 안에 들어서자 고요함 속에 링거액이 떨어지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다. 나는 침대 곁 의자에 앉아 폴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뭐라고 생각해? 서류? 무슨 서류인데? 이혼 서류야. 이제 내가 사인만 하면 돼. 그녀의 표정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이내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 눈물은 후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기 세계가 무너지는 걸 인식한 절망의 눈물 같았다.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건 너무 잔인해. 나 다쳤잖아. 수술까지 했는데. 웃기지 마. 내가 호텔방에서 벌인 짓, 레온이랑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내가 숨겨온 모든 거짓말. 그게 더 잔인했어. 나는 차분히 하나하나 짚어냈다. 숨겨진 메시지 앱, 은색 튜브, 위층 남자. 그녀는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건 그냥 실수였어. 순간의 잘못이었어. 실수. 우유 사오는 걸 깜빡하는 게 실수지. 넌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의도적으로 날 속였어. 그녀는 결국 흐느끼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 모습이 불쌍하게 보였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오래전부터 동정이 사라져 있었다. 나는 다시 폴더를 열어 그녀 앞으로 밀었다. 이제 내 선택이야. 서명하고 조용히 나가든가 아니면 법정에서 내 치부가 다 공개되든가. 그녀는 펜을 쥐려 했지만 손이 심하게 떨려 제대로 잡지 못했다. 나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다. 오래된 연극의 마지막 장면처럼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정말 이게 끝이야? 그래, 내가 만든 끝이야. 마침내 그녀는 힘겹게 서명을 했다. 그 소리는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소리였지만 내 귀에는 오랫동안 묶여있던 촉새가 풀리는 소리로 들렸다. 나는 서류를 정리해 가방에 넣었다. 창밖에는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병실 커튼 사이로 들어왔다. 잘 지내라, 서연아.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은 채 침대에 몸을 묻었을 뿐이다. 병실 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단지 끝내버렸다는 안도감이었다. 폭수는 완성되었고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그렇게 내 결혼 생활이라는 긴 연극은 막을 내렸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무대 뒤편에서 벗어나 내 이야기의 새로운 일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결국 그날 밤 저는 아내의 진실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시간은 무너졌고 가정이라는 울타리도 배신 앞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평생을 함께할 거라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는 끝까지 지켜내려 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저처럼 복수와 단절을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어느 길을 택하든 그 순간 이후의 삶은 절대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쓰라렸지만 동시에 깨달음을 주는 아이러니한 순간이었죠. 여러분이라면, 제 자리에 서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사랑을 붙잡으셨을까요? 아니면 모든 걸 끊어내셨을까요? 혹은 전혀 다른 길을 찾으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배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이어질 또 다른 이야기들도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